자, 오늘 토론회에 사회를 보시게 될 저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장 김동모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김동모입니다.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일원으로 우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선거연수원과 함께 이렇게 청년 정치활동과 청년 정치인 육성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모색해보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어서 청년 정치인의 정치 시스템으로의 유입을 돕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민병현 교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종화 한라대 영상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형욱 T커머스 협회 협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원우 전남매일 부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정진욱 돌반의 정치액연구소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이 정치 교육과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모색해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병현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대학교 민병현 교수입니다. 오늘 발제문은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과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교육 그러면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게 된 역사는 10년 안쪽에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2000년도 18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처음으로 가지고 고3 학생들이 18세로서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요 근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는데 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포션이 되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치 교육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 조직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평생 교육 차원의 정치 교육은 어떤 거냐? 청년을 위해서 정치 교육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제공해야 된다. 해외 사례를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자기는 유아기 때부터 정치 직업인으로서 생활해야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자들 그리고 교사들은 바로 이런 학습 상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애 진로 설계 서비스를 체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민주 시민 교육.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개론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구성원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육성하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회를 민주시민교육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외 민주시민교육, 영국이 사실은 상당히 앞서 나가는 시민교육의 모책이다고, 미국은 사실은 정치교육을 공교육까지 끌어들였으니까 상당히 정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질,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육성을 해야 되는가, 민주주의의 시민에 대한 이해, 사회적, 정치적 현상의 사태에 대한 관심과 토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소속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에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 능력 육성,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제 적극적 정치 참여죠. 사실은 그것이 시민교육이
자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 교육이라는 것이 정치 참여의 베이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사례는 핀란드의 경우인데요.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의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앞에 단상에 세우고 직접 건의도 하고, 가장 핵심은 정당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세부터 30세까지 청년 당으로서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성 최연소 36세에 총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상당히 이제 청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고, 독일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현 18% 정도 20대 30대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사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니온 조직이 가장 큰 조직인데 60년 넘게 존재하는 독일 내 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독일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요, 정치교육의 지침 3가지. 첫 번째, 강제성 금지. 두 번째, 논쟁의 투명성 원칙입니다. 세 번째, 정책적 행위 능력 강화.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이것이 지켜진다는 거죠.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논쟁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죠. 독일의 사례와 핀란드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핵심이 되어 가지고 전문 인력들을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는 이런 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꿈나무들에게 관습과 위기 질서,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를 마음껏 토론하고 미디어를 리터러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정치 역량을 키우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청년 정치 교육, 이것이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돌반의 정책연구소 소장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소에 새로운 청년 정치인,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만 하다가 오늘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이것들이 우리 법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 인재들을 우리 안에서 키워내는 제도, 시스템,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청년 정치인을 영입시킬 때 흔히 쓰던 말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용어입니다. 젊은 피 수혈이거든요. 늙은 피를 젊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어느 순간 그 젊은 피는 수혈돼서 늙은 피 속에 포함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청년들을 데려다 쓰고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청년 정치인을 소비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체계적인 정치 교육, 그리고 청년 인재 양성, 그리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티커머스 협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오게 된 게, 제가 옛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총재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청년 재화 담당 비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시민사회 비서관 등 일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의사를 반영을 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 과정에서는 좀 배제를 하고 이벤트성으로 좀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가 또 정치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제도 정치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상적인 자원봉사라든가 지방의회 아니면 중앙정당 그런 과정에서 경험들을 다양하게 좀 축적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이다. 주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들이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애들의 토론 과정을 겪고 있는 지금 세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영 박사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발제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넓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선배님들의 그러한 그 열정 지금 사실은 지금 청년들에게도 있습니다. 21대 그 총선 투표율을 보면 사실은 18세가 67.4%고요. 19세가 68%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투표율이 20대, 30대에서 57.1로 뚝 떨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런가? 20대가 되면서 물론 그 현실적인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도 있지만 정치 시스템 안에 또는 정책 안에 얼마나 녹아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퀘션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그리고 특히나 여성의 그 할당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젊은 20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남성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담아내고 정치를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첫 번째는 청년 여성 할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고 민주 시민 교육 이것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 비제도적인 지역 사회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치 참여 문화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그 작업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전남매일 부사장이시죠 박원우 정책기획위원께서 이렇게 발표를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원우입니다. 청년 정치 교육을 평생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공감해왔고요. 저는 이제 정치의 그 기능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이제 갈등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복잡해지면서 지역 간, 계층 간, 또 지역 내 구성원 간 이런 갈등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정보 습득이 용이해지면서 이제 시민들의 정책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갈등도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갈등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시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 단계 더 진보한 민주 사회를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치 참여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돼 왔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치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것들은 정당 정치 구조상 좀 어렵습니다. 직접 정치를 하기가 일단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인지도가 낮고 또 사회적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정치 구조를 감안했을 때 청년들을 좀 배려하는 적극적인 대안이 좀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라대학교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하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그 청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사회 변동이 극심할 때, 사회 운동이 격렬할 때 항상 우리 역사에 청년이 등장해 왔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 격렬한 사회운동의 시대에 보냈는데 그런데 그때 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여기서 중장년층의 서포터즈밖에 되지 않을 텐데 힘이나 세력,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큰 좌절을
저 스스로도 겪었고요. 지금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 뭐 20대 총선 후보들이 막 많이 나와요. 오스트리아는 31살의 총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뭐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유럽 국가들은 너무나 많은 20, 30대의 굵직굵직한 정치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그냥 20대, 30대는 저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은 사회운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교육부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 청년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면요. 시스템 변화가 극심하게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입시에 매몰되는 이런 교육제도보다 평생의 과정 속에서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정치인의 육성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님입니다. 좋은 토론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발제 정말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청년 대표성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해봤더니 OECD 꼴찌입니다. 우리가 40세 미만을 보면 3.6%예요. 그 바로 꼴찌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8.4%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42.7%, 노르웨이 34.3%, 프랑스가 23.2%, 미국이 11.5%입니다. 나이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의회에서, 국회에서.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네덜란드 43세, 이탈리아 44세.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의 이런 다양성 제고가 정치권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청년 대표성이 제고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토론에서 첫 번째로 제도적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청년 대표성을 확충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청년 할당제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 선거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선거권 연령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정당 가입 연령이에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거제도와 청년 대표성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청년의 대표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여서 비례대표 의원이 47명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15.9%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청년 대표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안고 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피선거권 연령입니다. 우리나라는 25세죠. OECD 대부분의 국가가 18세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정당 가입 연령은 어떻게 되느냐? 정당 가입 연령도 우리나라는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당 가입 연령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각 정당별로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4세도 있고 16세도 있고 또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한 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을 했었죠. 그래서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해양하고 공직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청년 보조금을 주는 그런 신설하는 그런 조항도 넣었고요. 그리고 청년 및 자계자 후보들에게는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환해주는 그런 제안까지 했고, 그리고 교육 목적을 청소년 모의 선거는 허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진정한 청년 대표성을 위한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열정적인 토론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우리가 청년 정치 활동의 활성화와 또 청년 정치인 육성, 그리고 청년 정치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비례대표제나 할당제를 통해서 청년 정치인의 수요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청년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또 청년들이 한국 정치의 중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교육은 우리가 민주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갈등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이 자체가 정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고 그 틀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